밑에 두꺼운 책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쩌자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골라오셨어요? 심지어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게 1권이고요. 네, 2권짜리예요. 뭔가 읽는 사람이 찔리는 소설이었는데요. 읽는 사람이 찔리는 소설만 2편을 골라오셨어요. 예. 김겨울 작가님 팬이나 아니면은 이낙준 작가님 팬 많이 모이셨을 텐데 나도 한 달이 얹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아마 어디 딴 데 가면은 장강명 작가님이나 김경훈 작가님이 했던 말을 제가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 문화 다양성 주간을 맞아서요. 이렇게 게스트 2분 모시고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겨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5월 21일이요.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5월 21일부터 일주일 정도를 문화 다양성 주간으로 정해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도서, 음악, 영화 등에서 스페셜 큐레이터 분들이 문화 다양성에 관한 여러 콘텐츠를 추천을 해주시고 여러 강연도 여기서 계속 열리고 있고요. 오늘은 그런 강연의 일환으로 2분과 함께 북토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2분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이낙준 작가님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시고요. 또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도 쓰고 계시고 유튜브 채널 닥터 프렌즈를 통해서 많은 구독자분들께 의학 지식을 전달하는 일도 하고 계십니다. 네, 작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이낙준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강명 작가님인데요. 장강명 작가님은 2011년 소설 표백으로 데뷔해서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댓글 부대, 한국이 싫어서를 비롯한 소설부터 당선 합격 계급과 같은 르뽀까지 다양한 글을 쓰고 계시고요. 또 방송 활동도 하고 계시죠. 지금 소개받은 장강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2분 모시고 올해 문화 다양성 이 도서 북토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문화 다양성 행사에 2분이 올해 스페셜 큐레이터가 되셨는데 일단 큐레이터로 선정이 되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 분씩 네 간단하게 부탁을 드려볼까요? 일단 영광이죠. 영광이고 여기 이제 김겨울 작가님 팬이나 아니면은 이낙준 작가님 팬 많이 모이셨을 텐데 나도 한 달이 얹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게스트 섭외된 다음에 문화 다양성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나름 좀 진지하게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이기도 했고 특히 아마 저 같은 제 연배의 사람들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딱 명확하게 조직이 잘 된 그런 개념도 아니고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개념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겠다 공부도 하고 문화 다양성 개념이 만들어지는 데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를 섭외하는 분들은 대부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의사 이낙준을 부르거든요. 작가 이낙준 한산이가로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같이 콘서트를 진행하는 분이 김겨울 장강명이라는 걸 보고 내가 작가로서 그러면 벌써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문화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다양성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저는 애초에 상업작가이기 때문에 어떤 글을 쓰면 사람들이 재밌어 할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읽고 싶어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내 글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거의 안 해봤는데 오늘 온 거는 작가 포지션보다는 배우려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선정해 주신 작품을 보면 이 문화 다양성이라는 주제에 아주 잘 어울리는 또 소설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 책에 대한 소개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제가 아시다시피 문화 다양성이고 이 문화 다양성에 어울리는 책을 추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문화 다양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려고 해요. 이 문화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이제 이번에 처음 생각해 보셨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문화 다양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왜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작가님 먼저.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것들을 이제 떠올려 봤는데
저는 약간 전쟁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연찮게 이제 뭐 소설이나 영화로 접한 2차 세계대전이 너무 흥미로워서 관련한 다큐도 보고 책도 보고 하는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나와 다른 사람한테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폭력이 한계가 없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었는데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좀 고민을 하고 어떤 함의가 이루어져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혹은 애초에 전쟁을 주장하기 전에 사회 분위기가 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런 걸 좀 더 억제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은 이제 종전이 된 지 이제 아직 10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아직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기술 발전도 했고 뭐 민주주의도 정착을 했고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다양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 다양성 개념을 생각하면서 저라는 사람을 또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1970년대에 태어났고 제가 주로 청소년기를 보냈을 때 한국이 이제 군사 정부 하에 있었고 또 뭐 얼마 전까지 한국이 뭐 되게 좀 억압적인 사회였던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청소년기, 청년기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되게 개인주의자, 어떤 자유주의자, 리버럴 뭐 이런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사회 부조리가 있고 나는 그 안에서 내 최대한 남한테 피해 안 주면은 나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고 싶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랑 나랑 무슨 계약 관계에 있고 내가 사회에 피해 안 주면은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이게 이제 얼마 전까지 저의 생각이었고 굉장히 개인주의자였죠. 나에게 문화 다양성이란 이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문맥 이렇게 적어서 드렸어요. 저는 여태까지 사회랑 저랑 있고 나는 너한테 이 정도 의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나의 권리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쓰고 싶은 게 있으면 쓰고 뭐 소비하고 싶은 게 있으면 소비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요즘 드는 생각은 뭐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고 어떤 현상이든 사건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의 정체성이든 되게 다양한 문맥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맥락이 여러 개가 있고 나한테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걸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30년 동안 그냥 개인주의자로 살았다면은 다른 맥락이 있겠구나 여기서 저는 생각 못한 맥락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걸 아마 문화 다양성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아주 명확하게 명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제 두 분이 작품을 많이 쓰시니까 소설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 영향을 미친 측면도 좀 있을까요? 작가님 어떠세요? 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제가 인물을 쓸 때요. 이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하는 말이고 그 인물의 욕망과 두려움을 양쪽을 다 좀 공들여서 묘사를 해라.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악당이건 뭐 가해자건 아니면 거꾸로 뭐 선한 사람이건 희생당하는 위치에 있건 간에 모든 사람이 다 욕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근데 그 욕망과 두려움을 낳는 것 중에 그 사회의 뭐 주류 맥락이라고 할까요? 주류 뭐 집단이라고 할까요? 어떤 맥락에서 벗어나는 거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큰 두려움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맥락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근데 들어가지 못해서 좌절한다. 이런 것도 들어가고 싶다는 것도 큰 욕망이고요. 그런 거가 제가 이제 인물을 캐릭터를 만들 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문화 다양성이 조금 애매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되게 전통적으로 이게 맞지 않나 생각해왔던 어떤 윤리 기준이랑 충돌할 때도 있고 충돌까지는 아니어도 긴장을 이제 불러일으킬 때가 있는데 제가 그런 거를 몇 번 소재로 쓴 적이 있어요. 특히 이제 단편 작업을 할 때 자주 쓰게 되는데 뭐 최근에 썼던 단편 중에는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세미 비건이거든요. 세미 비건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비건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어떤 기술이 생겨서 사람이 피부에
광합성을 하는 세포를 이식을 할 수 있게 돼서 완전히 나는 비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화자예요. 근데 이 화자가 고양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는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뭐 닭고기로 만든 사료를 줘야 되고 이런 게 되게 갈등이 되고 고양이한테도 그걸 강요를 해야 되나 생각할 지점이 많아지죠. 그게 고양이에 대한 폭력일 수도 있고 닭 입장에서 사람 음식이 되든지 고양이 사료가 되든지 무슨 차이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 긴장 지점, 균열 지점 같은 게 흥미로워서 그거를 좀 작품으로 단편으로 쓸 때가 좀 몇 번 있었습니다.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의학을 여러 방법으로 다루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 영상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뭐 거의 다 의학 소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장르 소설에 대입을 해보면 메디컬 웹 소설을 판타지로 한다면 판타지에 나오는 악당들 혹은 몬스터들이 여기선 질환이죠. 근데 판타지에서 몬스터를 다루는 방식으로만 다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질환은 진짜로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앓고 있는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방식은 피해야 되잖아요. 다행히 제가 이제 소설을 쓰기 전에 이미 병원에서 좀 그런 것들이 트레이닝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유튜브를 하면서 3명이 가장 주의하는 게 우리가 어떤 질환을 다룰 때 이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늘 염두를 하고 만들자. 그러니까 이 질환이 위험하고 무섭고 예방을 해야 되지만 이미 걸린 사람한테는 확률이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펴서 폐암에 걸리는 거야. 그거는 명확하게 입증이 된 인과관계지만 폐암이 걸린 사람한테 당신 담배 펴서 걸린 거야 라고 하는 건 아예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걸 좀 피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내가 어떻게 보면은 문화 다양성이라는 측면 하에서 초수자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조금 고려를 했던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좀 반성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남성형 탈모, 대머리에 대한 희화화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약간 소설에서는 이제 이거는 질환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재미 요소로. 이것도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닌데 내가 너무 이거를 그렇게 사용을 했구나. 그래서 반성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생각을 하면서. 아마 또 그 이번에 골라오신 소설 중에 한 편이 또 외적인 그렇죠. 추함을 다루는 소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 고르신 작품들 좀 얘기를 해볼까 봐요. 두 분이 각각 이 문화다양성 주간을 맞아서 책과 영화 이런 작품들을 큐레이션을 해주셨는데 추천작들을 먼저 좀 만나보고 오늘 작품 2권씩 자세히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 책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큐레이션한 책들 좀 어떤 책들인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작가님 어떤 책들 고르셨죠? 앤드루 솔로몬의 부모와 다른 아이들이라는 책 그걸 골랐고 준파라이리의 저지대, 살만 루슈디의 조지프 앤턴, 마이클 셔머의 도덕의 궤적, 크리스토퍼 맨케 아른트 폴만의 인권 철학 입문, 그리고 엘리자베스 문의 어둠의 속도, 그리고 할 헤르조그 우리가 먹고 사랑하고 혐오하는 동물들. 책은 이렇게 네네. 7권입니다. 네. 저는 구여서 작가님이 시계가 걸렸던 자리라는 단편집에 수록된 스프링클러의 사랑 2 그리고 레이먼드 커버 제발 조용히 좀 해요라는 단편집에 수록된 뚱보 명원 작가님이 쓰신 웹소설입니다. 검은 머리 미군 대원수 황홀한 인생이라고 이제 치매에 대한 소설이 있어요. 장편집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골라오신 그 두 편의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골라오신 2권 어떤 소설이죠? 예. 일단 구요서 작가님이 쓰신 스프링클러 사랑 2라는 소설은 회사에서 어떤 여직원이 실종되면서 시작을 합니다. 실종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눈앞에 잠깐 출근을 안 한 거예요.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소문이 돌아요. 이 사람이 누구랑 잤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아요. 근데 그 누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라진 여직원은 누가 봐도 너무 외모적으로 이쁘고 연예인 같은 태가 나는 그런 사람인데 같이 잤다고 추정되는 어떤 사람은 사무실마다 돌면서 이제 구두 닦기를 하는 별명이 향수기예요. 그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향수기. 외모나 분위기가 딱 그런 느낌이라서 향수기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랑 잤다더라. 원래 그 여직원을 연모하던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왜 저런 사람이랑
내가 아니고 왜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됐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위에 달린 스프링클러가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프링클러는 위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다 봤고, 그리고 이제 우연찮게 옆에 있는 건물이랑 급수 시스템이 연동이 돼 있어서 옆 건물이랑 스프링클러들이 다 얘기를 해요. 옆 건물이 모텔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스프링클러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진짜로 둘이 사랑을 하더라. 그렇게 인상적인 정사는 아니었지만 둘이 진짜 사랑해서 한 거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2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향수기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확실히 지적으로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외적으로 떨어지지만 이 사람밖에는 그 여직원한테 사랑을 표현한 사람이 없어요. 나랑 같이 살자. 나 정말 너가 좋아.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데 스프링클러 2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니네보다는 얘가 훨씬 순수하게 그 사람을 좋아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소설은 끝이 나는데, 그런 경험은 많이 있잖아요. 누가 누구랑 사귄대 라고 했을 때 왜? 걔가 왜 걔랑 사귄대? 약간 이런 의아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사랑은 당사자가 하는 거고 그 둘밖에 모르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바깥에서 보이는 것만으로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이랑 만나지? 그런 편견이 되게 강력한데 이 소설이 그거를 되게 극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되게 외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네. 네, 그래서 그 사무실 직원들이 막 멱살도 잡고 그러죠. 네. 근데 저도 좀 불편했던 게 약간 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멱살잡이를 하진 않았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는 편에 있었으니까 사실 보면서도 왜? 막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작가님이 꼬집어낸 거죠. 외적인 부분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런 걸로 되게 사람에 대한 됨됨이까지 뭔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한 소설인데요. 뭔가 읽는 사람이 찔리는 소설이었는데요. 읽는 사람이 찔리는 소설만 2편을 골라오셨어요. 아, 예. 다른 한 편의 소설도 네, 만만치 그렇더라고요. 않거든요. 이게 네. 어떤 소설이죠? 이건 레이먼드 카버의 제발 조용히 좀 해요라는 이제 책에 실린 뚱보라는 책인데, 뚱뚱한 사람이 어떤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 거를 종업원이 보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레이먼드 카버 소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볼 때마다 항상 생각이 되게 달라지는데, 최근에 이제 제 친구인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윤이 비만에 대해서 영상도 찍고 얘기를 좀 해줬어요. 우리나라는 되게 비만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문화가 있죠. 뚱뚱한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게으를 거야, 저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사실 유전자도 그렇고 장내 미생물도 그렇고 어떤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 그냥 딱 눈앞에 드러나는 뚱뚱한 것만 보고 비난을 하게 되잖아요. 뚱보로 대표되는 사람이 딱 한 번 말해요. 내가 선택해서 뚱뚱한 건 아니다. 어떤 일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은 다 선택해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사실은 되게 레일 위를 달려오던 삶이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 때 공부 열심히 했고 대학 잘 가라고 할 때 대학을 잘 가서 의사가 됐으니까 굉장히 저는 레일 위를 달리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뭐 웹소설 작가가 되고 유튜버가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내가 선택했던 건 이게 아닌데 혹은 나 이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결국 일이 이렇게 되네? 라는 경험을 많이 하니까 이 말이 옛날보다 훨씬 강하게 다가왔어요. 이 뚱뚱한 사람이 이걸 선택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이러고 싶어서 이런 건 아닌데 내가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있구나. 우창윤한테 직접 그 얘기를 들었고 영상도 찍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그 생각을 계속 이렇게 들어요 자꾸. 근데 이제 다시 보면서 되게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뚱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웨이트리스가 뒷담화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손님 손님을 뒷담화하는 욕을 하는 얘기. 거예요. 네. 예. 내가 아까 뭐를 갖다 줬는데 세상에 내가 스프를 갖다 주려고 보니까 벌써 빵을 다 먹었더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료 웨이트리스한테. 그래서 그 얘기가 쭉 나오다가 막판에 가면 이
뒷담화를 하던 본인이 뭔가 내가 너무 남자에게 사랑받기에 너무 뚱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이제 모든 것은 달라질 거야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을 하루 왼종일 이제 막 험담을 하던 사람인데 문득 자기가 내 남자친구, 내 남편한테 사랑받기에 너무 뚱뚱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순간 그 전과는 달리 생각할 수 없게 된 상태로 딱 소설이 끝나거든요. 그냥 그렇게 끝나요. 소설을 읽으면서 레이먼드 카버가 자기와 다른 사람, 자기와 완전히 다른 성질과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과 어떤 공통의 경험을 하면서 딱 끝나는 그런 소설이라는 점에서 대성당과 되게 비슷하다는 어떤 구조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여자들은 웬만하면 다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충분히 날씬해라고 생각하는 여자는 제가 살면서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모두가 아니야 나 팔뚝살이, 아니야 나 안 보여서 그렇지 허벅지가, 아니야 나 요새 뱃살이, 모두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가 정말 제가 만난 거의 모두가 그랬어요. 정말 소수의 몇 명을 빼고는. 다른 사람의 뚱뚱함에 대한 험담 속에 내가 혹시 그럴까봐, 내가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험담할까봐라는 그런 걸 저도 살면서 분명히 느껴본 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뚱보라는 소설이 되게 레이먼드 카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공감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좀 낭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그 험담을 하던 사람이 나는 차를 마시려고 물을 올려놓고 샤워를 했어. 그런데 한 손을 허리에 얹고 생각했지. 만일 내게 아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그 사람처럼 된다면, 그렇게 뚱뚱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고 말이야. 사실은 그런 일이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건 방금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나는 침대에 들어가서 가장자리에 딱 붙어 배를 깔고 누웠어. 그런데 불을 끄고 침대로 들어오자마자 루다가 시작하는 거야. 나는 원치 않았지만 바로 누워서 몸에 힘을 뺐어. 그런데 바로 그거였어. 그가 내 위로 올라왔을 때 난 갑자기 내가 뚱뚱하다고 느낀 거야. 내가 끔찍하게 뚱뚱하다고. 너무 뚱뚱해서 루디가 조그맣게 되어버리고 날 제대로 앉지도 못한다고. 말도 안 돼 라고 리타가 말하지만 나는 그녀가 그걸 어떻게 생각할지 말지 알 수 없어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나는 우울해진다. 하지만 그녀와 그 얘기를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벌써 그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말했다. 그녀는 우아한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매만지면서 기다리고 앉아있다. 뭘 기다리는 걸까? 난 알고 싶다. 8월이다. 내 인생은 변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느낀다.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부분 읽어주셨네요. 이 소설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비슷한 맥락의 소설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유튜브를 하면서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내가 이렇게 뭐 거울을 보면서 나 요새 살찐 것 같은데, 아니면 화면을 보면서 피드백을 받을 때 그걸 좀 지적해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야, 너 요새 살찐 것 같다. 영상을 보고 닥터 프렌즈 영상을 보고 너 요새 좀 너무 방심하는 것 같다. 진짜 어떡하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 아내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되게 날씬한 사람인데 항상 자기가 살을 빼야 된대. 옛날에는 되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마침 제가 하고 있고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게 있어요. 좀 노력하면은 그래도 관리되던데.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원래 계속 말랐었으니까 그렇게까지 살이 찌지 않은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팍 찔리는 느낌이 더 들어가지고 이 레이먼드 카버의 뚱보라는 소설을 골랐습니다. 네, 자기 외모를 완벽하게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가 좀 너무 조각조각 내서 가혹하게 평가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이거는 외국을 나가보면 되게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루키즘이요. 예전이랑 좀 다른 것 같고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이제 미남 미녀라고 할 때 신체 비율을 안 따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90년대 후반에 롱다리 뭐 이런 말이 유행을 하면서 소두, 네, 소두 뭐 머리 크기 이런 걸 따지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쇄골미인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좀 사람 신체를 거의 쪼개서 해부학적으로 저희들이 뭐 이렇게 무슨 뭐 정육점도 아닌데 이거를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때는 아니었으니까 현대에 그냥
우리가 다 여기 한 발씩 담그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면 기분이 참 이상해지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게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주제인 것 같고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이낙준 작가님의 추천 도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번엔 장강명 작가님의 추천 도서를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요. 골라주신 책 중에 오늘 2권 어떤 책이죠? 네. 밑에 두꺼운 책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쩌자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골라오셨어요. 아 근데 진짜 좋은 책이긴 합니다. 네. 네. 심지어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게 1권이고요. 네, 2권짜리예요. 부모와 다른 아이들.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책입니다. 제목 그대로 부모와 다른 아이들, 아이랑 부모가 다른 수천 가정을 인터뷰를 한 그런 르포예요. 앤드루 솔로몬 본인도 성소수자인데 원고 청탁을 받아가지고 이 작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걸리죠. 제가 이 책을 들고 온 이유가 다양성에 대해서 되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더라고요. 많이 주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어떤 개념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소수자성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것도 크게 2개로 나눠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앤드루 솔로몬이 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배웠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종이 내가 소수일 수 있죠. 인종이나 아니면 우리 집안의 문화 뭐 이런 게 소수일 수 있죠. 그런 게 사회 전체에서 마이너리티일 수 있는데 그 집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자기 부모도 자기와 인종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서는 그래도 자기랑 정체성이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위아래로는 나와 정체성이 같은 그런 소수자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수직적 정체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내가 사회 마이너리티인데 심지어 부모하고 나하고도 다른 경우. 대표적으로 앤드루 솔로몬 본인이 게이인데 부모님은 게이가 아닌 거죠. 대부분의 게이들이 부모님은 게이가 아닙니다. 당장 부모가 자식을 이해를 못해요. 게이라는 정체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멀리 떨어진 다른 게이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수평적 정체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평적 정체성으로 소수자가 된 사람은 정말 괴롭죠. 근처에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장 부모가 나를 굉장히 이해를 못할 수 있고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뜻밖에도 청각장애라든가 뭐 조현병,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소수자성도 있습니다. 신동, 천재의 부모는 천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어떤 과도한 기대를 품거나 오히려 자녀한테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범죄자도 소수자일 수 있더라고요. 청소년 범죄자인데 부모님은 범죄자가 아니고 이해해 줄 사람이 주변에 매우 없는 거. 반대로 범죄자의 자녀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범죄자의 자녀인 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생각할 거리도 많이 주고 또 저는 지금 수직적 정체성, 수평적 정체성 이런 거 하나만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가 정체성이 되는 경우에 그거를 기술로 치유? 뭐 이런 걸 해야 되느냐 되게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인데 그런 질문들도 많이 던집니다. 네, 이 책이 이제 부모와 다른 아이들에 대한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뭔가 부모와 자식의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있기도 하겠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장애라고 해도 뭐 게이면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게이 커뮤니티의 어떤 마음을 기대는 아들이 못마땅한 부모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의 경우에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게 나의 정체성이고 이게 난데 이거 나를 왜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입장 차이들이 있고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런 각각의 입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문화 다양성 개념이 어떻게 발전할지 되게 개인적으로도 많이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진지하게 탐구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인데 그 탐구해야 될 지점들을 많이 얘기해 주는 책 같아요.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누가 발제를 했고 저희들이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면은 거기에 아주 도움이 되는
교제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비인후과 의사시니까 그런 식의 어떤 청각 장애인들의 치료보다는 어떤 이걸 정체성으로 인정해주길 바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접하거나 배우거나 할 기회가 있나요? 의사는 아픈 아이를 보기도 하지만 아픈 아이를 이제 보살피게 된 부모님도 같이 보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분들도 되게 소수 집단이에요. 그렇죠. 내 아이가 자폐야. 그러면 아이도 힘들겠지만 자폐아를 낳은 부모에게는 어떤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이게 뭐 타고나는 질환이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뭔가 부모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괜히 저렇게 그렇죠. 된 것 같지 않은데? 자책도 하고 부모가. 네, 그건 네. 본인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주변에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부모도 사실은 소수고 그 사람들도 굉장히 배려가 필요하고, 왜냐면 이제 고쳐지지 않는 병에 대해서는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다 이게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들으면서 사실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 부모와 가족들의 입장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좀 낭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그래서 그냥 앞부분에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저자가 밝히는 그 부분을 골라왔습니다. 1993년에 나는 뉴욕타임스에서 농문화에 관한 조사를 위촉받았다. 당시의 나는 청각장애가 단순한 장애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뒤이은 몇 개월 동안 나는 청각장애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대다수 청각장애 아동은 청각에 문제가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데 이들 부모는 흔히 말하기와 독순술에 엄청난 노력을 할애하면서 자녀가 건청인 세계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녀 교육의 다른 측면들이 간과되기도 한다. 청각장애 아들 중에는 독순술에 능하고 남들이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발화를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고 따라서 역사나 수학, 철학을 배우는 대신 청력학자나 언어병리학자와 마주 앉아 연이어 몇 년을 허비한다. 그들 중 다수는 사춘기에 이르러 청각장애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러한 발견은 커다란 해방감으로 작용한다. 그들은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세계로 옮겨가면서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는다. 이 획기적인 진전을 둘러싼 건청인 부모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엇갈린다. 요컨대 이러한 진전을 수용하는 부모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다. 게이인 내게는 흥미롭게도 이 모든 상황이 익숙했다. 일반적으로 게이는 게이가 아닌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는데 이 경우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이성애자로 살아야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관습에 순응하도록 자녀를 핍박한다. 게이는 흔히 사춘기나 그 이후에 게이로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큰 위안을 얻는다. 내가 청각장애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을 당시에는 소리를 뇌에 전달해주는 인공와우 이식 수술이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청각장애아의 부모들은 이 기술을 가혹한 장애에 대한 기적의 치료법이라며 환영했고 청각장애인 단체는 활기 넘치는 청각장애인 커뮤니티에 대한 종족 학살이라고 맹비난했다. 양측 모두 이후로는 과장된 표현을 자제했음에도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네, 참 복잡한 문제죠.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읽어주신 서문에서 한 가지만 이제 첨언을 하자면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집단의 편견을 그대로 용인할 경우 우리는 다른 모든 집단에 대해서도 편견을 그대로 용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동생이든 다른 누구든 상관없어요. 나는 어떤 사람을 배제하는 조건이 전제된 인간관계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싸움을 하고 있으며 모두 똑같은 자유를 가졌습니다. 이런 비슷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된 감각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어떤 뉴욕주의 공화당원이 자신의 아이가 어떤 장애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게이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증언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그러한 점에서도 좀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책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 책이 어떤 책이죠? 줌파라이리의 저지대인데요. 문화다양성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문화다양성 맥락으로 읽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인 준파라일이 본인 자체가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이민을 하고 어른이 돼서 또 이민을 합니다. 영어로 이 소설을 썼는데, 그리고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데 어느 순간 영어로 쓰지 않고 이탈리아어로 이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는 모국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준파라일이라는 작가도 뭐 문화 다양성 내지는 뭐 디아스포라 작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도 좀 좁게 해석하는 거일 텐데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소설에도 주요 등장 인물이 이민을 가죠. 인도에서 이민을 가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거기서 문화 차이 때문에 괴로워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나오는 책은 아닌데요. 근데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 소설 전체 주제나 뭐 이야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중간에 사파 같은 그런 어떤 에피소드의 한 장면이에요. 한 장면이고 주인공 남자가 인도 출신의 뭐 이민자인 건데 미국 여성을 잠깐 만나가지고 교감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의 어떤 묘사 같은 게 이민을 간 사람은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문화, 자기한테 친숙한 거에서 전부 단절된 채로 내가 모르는 언어, 모르는 관습에 익숙해져서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핸디캡을 지고 살아갈 때 되게 외롭겠구나. 특히나 성격이 좀 사교적이고 외향적이면 괜찮을 텐데 내성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진짜 외롭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이민을 안 가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인이 굉장히 외로운데 밖에서 볼 때는 잘 모르는, 특별히 뭐 차별을 받는 건 아니니까 이민자를 뭐 겨냥해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건 아닌 상황이거든요. 근데 본인 자체로 있는 것만으로 되게 외롭고 힘든 상황인데 그런 때 그런 남자와 어떤 여성이 만나는데 그 외로운 정서도 잘 묘사가 돼 있으면서 둘이 이렇게 처음에 말을 나누는 장면이 그래 우리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덤덤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되어서 오늘의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좀 소감 듣고 마무리할까요? 낙준 작가님 어떠셨어요? 예, 저는 뭐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많이 배우는 입장이었고 아마 어디 딴 데 가면은 장강명 작가님이나 김겨울 작가님이 했던 말을 제가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제 것이냐? 그렇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되게 보람 있고 유익하고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고 뭐 이렇게까지 막 되게 속 깊게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시간 그렇게 길지도 않았는데 막 계신 분들이랑 갑자기 막 친해진 것 같고 막 그런 기분도 드네요.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